네,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볼까요? 뉴스특급에서 유독 더 맹활약하는 네 분 제 왼쪽 오른쪽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얘기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군요. 오늘 뉴스특급이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따뜻하게 봐달라. 그리고 저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태극기 시위를 한 대통령의 대리인단입니다. 오늘 오전 움직이는 얘기가 헌법재판소에서 주목될 일이 많이 있었는데 화면으로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문 역할만 했던 이동욱 전 재판관, 저 왼쪽에 오늘 탄핵심판변론에 저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마 공식 속성에는 모습을 드러낸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백성훈 변호사님. 네. 이제 대통령 측이 이제 제대로 방패를 꺼내 들었네요. 그러니까 이동욱 전 재판관 같은 경우는 2006년에서 2012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이제 올라왔었는데, 이제 그 당시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제 낙마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총사퇴 카드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분위기가 총사퇴를 해도 그냥 진행할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총사퇴해봐야 큰 의미가 없으니 차라리 법리적이건 아니면 사회적 영향력이건 좀 더 거물을 영입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결국 이동욱 전 재판관이 이번에 대리인단에 전격적으로 합류하게 된 겁니다. 예, 민 원장님, 예. 이 변호사가 첫 변론부터 박 대통령에 대해 따뜻한 시각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감정적인 호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 이제 결국 우리가 탄핵이 누차 얘기했지만 정치적 탄핵이 됐고 있고 이제 법률적 탄핵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탄핵은 이미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마음에서 탄핵이 됐다. 우리가 다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 법리적 부분을 따지는 데서도 이 그 대통령 측의 그 대리인단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은 워낙 법리적으로 좀 몰리다 보니까 여론전을 등에 업고 정말 이것이 과오는 있었지만은 탄핵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어떤 그 감성적 접근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좀 더 그 정치적 판단을 좀 더 많이 요구하는 재판부에 그런 그 이동욱 그 대리인단의 그런 그 변호사의 그 발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대통령 중심제를 지금 원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요, 한 240년 넘는 데서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사례는 한 번도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직전에 다 사퇴하고 했거든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탄핵 재판의 정치적인 어떤 측면을 굉장히 강조한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동욱 전 재판관의 말 한 번만 더 보실까요? 그러니까 애국심을 존중한다고 말하진 못하더라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라는 게 이제 감정 호소했다는 민원장님 분석인데 백 변호사님. 네.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헌법재판관 출신이고 6년 동안 헌법재판소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저렇게 대리인단으로 전면에 나서면 이 탄핵 심판에 조금 그래도 좀 뭐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뭐 정관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래도 그 분위기라도 정말 잘할 테니까 내부 기획. 그러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시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뒤늦게 변호인단이 합류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변론 종결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욱 재판관이 들어왔다고 해서 결과가 뒤바뀔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동욱 그 대리인이 얘기한 부분, 아까 감정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뒤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 박근혜 대통령은 친인척도 청와대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결혼한 분이라는 의미는 지금 그 최순실 그리고 그 세력들하고 연계되는 걸 끊고 저쪽이 농단을 한 거를 관리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푼도 돈을 챙긴 적이 없다. 지금까지 계속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예. 결국 그 얘기를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주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이동욱 재판관은 원래 처음부터 박 대통령의 그 재판에 관여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비공개적으로 관여를 해왔고,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이제 전면에 나서려니까 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무법인을 결국은 사퇴를 하고 다른 지금 법무법인을 옮겼습니다. 그 다른 법무법인이 지금 현재 있는 그 변호인단에 소속된 있는 사람이 옮기고 또 가족들도 좀 여러 가지 만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섰는데 사실은 이제 이동욱 재판관이 그 초창기부터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때부터 꾸준히 뒤에서 사실상 이제 법리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심판정에 나온 것만 오늘 그렇죠. 처음이지. 나온 것만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그동안 이제 뒤에서 어떤 여러 가지 법리 작업을 해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그렇군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총사태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네네. 오히려 대리인단 숫자를 늘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 토요일 날 집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판이 뒤집혔다. 이게 메시지거든요. 자, 판이 뒤집혔다는 건 어떤 의미로 지금 이동욱 이 헌법재판관이 이 전면에 등장한 걸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너무 약하다. 이 소리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용훈 대법원장이 있었죠. 한승원 감사원장이 있었죠. 정말 법조계에서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대리인단으로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이승환 변호사를 뭐 이렇게 격이 낮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헌법 재판관이라든지 혹은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어떤 헌법의 법리를 또는 법의 법리를 제대로 다투는 분이 있었느냐 이런 어떤 말이 많았는데 작년에 이름 좀 날렸던 분이 없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앞으로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진짜 판이 뒤집혔구나. 이제는, 그러니까 이동욱 헌법재판관이 뒤에서 자문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이제 드디어 이제 헌법재판관도 이렇게 이번에 대리인단에 포함이 돼 점점 더 늘어나고 있네. 우리가 유리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화면 처음 이동욱 전 재판관 나온 거 화면 잠깐 보셨잖아요. 근데 눈치 빠른 분들 뭐 하나 보셨을 텐데 이동욱 전 재판관이 이제 대심판정에 들어올 때 왼 오른쪽에 있었던 한 사람이 뭐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는 게 있었어요. 화면 같이 보죠. 저 서석구 변호사가 저렇게 가방에서 태극기를 꺼내서 이제 방청객을 향해서 펼쳐 보이려다가 저렇게 헌법재판소 직원에게 제지를 당합니다. 이 뭐 퍼포먼스라고 얘기하는데 변호사님 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원래 상식적으로도 생각해서 신성한 재판정에 불필요한 저런 물건 피켓팅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아시고 판사까지도 오래 하신 분이 저렇게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납득이 안 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막판에 치닫다 보니까는 여론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책상 위에 있는 저 책이요. 변호회장을 지내신 김평우 변호사의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그 책이에요. 그래서 탄핵 반대하는 이론가라든지 응원해준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 저렇게 이제 퍼포먼스를 하시려다가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백 변호사님 진짜 제가 알기로도 재판정에서 정치적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죠. 네. 박 대통령한테 오히려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 내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지를 당하잖아요. 제지를 당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판단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지금 현재 가뜩이나 지금 일단 돌아가는 여론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탄핵 심판 과정을 지켜보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 그렇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아까 민 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외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걸 수도 있지만 서석구 변호사는 지금 시종일관 좀 약간 돌출적인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변론 진행하는 도중에 기도하시는 그 상황도 있었고 이번엔 또 태극기까지 들었고 그러니까 대리인단으로서의 사실 품격의 문제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될지도 좀 의문이 들고 지금 현재 서석구 변호사의 이런 행동들은 절대로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이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진 않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태극기였네. 근데 원래 오늘 저 얘기를 저희가 뉴스 서두로 다루려고 했던 건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잠적 석 달 만에 이현정 의원 안봉근 전 비서관이 10시에 헌재에 딱 나타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나타났어요. 네. 이게 문고리 3인방 중에서 대통령의 수행을 담당했던 이제 안봉근 비서관이 지난번 청문회 때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회를 3번이나 잡았다가 본인이 또 나오겠다라고 지금 대리인단 쪽에서 해서 특별히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오질 않았어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오늘 오정 신문은 할 수가 없어서 끝냈습니다. 맞아요. 오후 심리로 지금 넘어갔는데 지금 보면 정말 한 시간 아까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안에 그 수많은 어떤 증인들을 신문을 해야 되는데 저는 대리인단 측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작전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이게 본인이 분명히 어떤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데 그 나오라는 증인 요청서도 수령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대리인단이 나온다라고 특별 기획까지 다 받고 그리고 바로 하루 전에 못 나오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대리인단 측에서도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전달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안전비서관이 본인이 나오겠다고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온다고 또 전달받았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둘러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런 거를 보면 지금 우리가 대리인단 쪽에 계속 의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결국 이 재판을 좀 계속 지연해서 결국은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를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있었는데 사실 그 추정을 사실로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지난 청문회 때 불출석 사유서가 공개가 됐었는데 네네. 대학 입시를 앞둔 사춘기 자녀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창의적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진심인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진짜 이유 중요할 수도 있죠. 예, 그럼요. 물론 이해 갑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이 대학 입시를 봤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10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적인 일이죠. 집안일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집안일이라는 걸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공직자예요. 저는 공직자의 공적인 마인드를 지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걸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예. 마음의 경계는 뭐와 뭐의 마음의 경계를 허물었냐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의 마음의 경계를 허무신 거예요. 사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공적인 부분은 사적인 그러니까 최순실 씨한테 허물어서 그런 비선 실세를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이유도 사실은 마음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라고 봐요. 집안에 물론 사춘기에 아들이 있고 사춘기에 딸이 있지만 자신은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 공직자로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증언을 해야 된다고 나라가 부르면 당연히 공직자로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어떤 일을 사적인 일로 이렇게 덮으려고 한다. 대단히 저는 부적절한 어떤 이유였다고 봅니다. 백 변호사님, 그러면 이 대통령 측에서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 나온다고 했다 오늘 안 나왔잖아요. 네. 그게 그러면 선고 미루기 위한 수법, 작전은 성공한 겁니까? 일단 한 길이 잡혔었잖아요. 사실 오늘 안봉근 비서관이 안 나오는 걸 일상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증인 한 명이라도 더 땡겨서 했겠죠. 아무래도 한 번의 기일이라도 더 공전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뭐 일정한 효과를 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그러잖아요. 어제 나온다던 사람이 오늘 왜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어제도 애시당초 나올 생각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안봉근 비서관은 나와도 대통령한테 유리할 게 한 개도 없거든요.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나올 이유가 없었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이거 기일 잡을 때부터 전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안 나와서 굉장히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잠시만요. 그렇다고 헌재 쪽이 그 속내를 알았다고 해서 오늘 날짜를 안 잡을 수 그럴 수 없었잖아요. 없죠. 그럴 수 없으니까. 거기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쩌서 기일을 잡았던 건데 역시 안 나왔던 거고 이제 안봉근 비서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심판 변론 그 증거 조사 관련해서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22일까지 증인신문을 다 마치는데 예.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철회하라고 이제 증인 신청한 쪽이 요청을 하고 철회 안 하면 직권으로 다 취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안봉근 비서관은 이제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됐어요. 예, 볼 수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박 대통령 측에서도 그런데 안전비서관이 나오면 좀 부담스럽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전적 의미로 이제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 개긴다. 이 개기기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준말입니다. 개긴다. 어감도 그렇고 좀 분위기도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지연 전략, 버티기 전략으로 세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대량의 증인들을 갖다가 아주 다수를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지연 전략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단에 총 사퇴를 으름장을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직접 출석하는 문제 세 가지 있는데, 다수의 증인 출석 이 부분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지금 왔지 않습니까? 예. 그 마지막 남은 분이 이제 안봉근 전 비서관이에요. 근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 나오면은요, 박근혜 대통령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 왜냐하면 안봉근 비서관은 98년도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부터, 대통령께서 입문하실 때부터 수행비서였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예. 제2부속씨가 거의 사모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가서 불편하거나 술자리 이런 데 가면은 대표님 핸드백을 갖다가 남자한테도 같이 들어주고.
그럴 정도니까 정말 숨소리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세월호 당일날입니다. 세월호 당일날. 맞아요. 세월호 당일날 이미 윤전추 그 행정관이 얘기했잖아요. 안봉근 비서관이 뛰어 들어간 걸 봤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가글이 점점 가글. 가글이 정상 사람들이 그 건강 상태에서 쓰지 않는 의약용의 가글을 갖다 줬는데 그걸 대통령께 누가 갖다 줬느냐? 안봉근 비서관이 가장 잘할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세월호 7시간 안에서 대통령 옆에 가장 옆에 있을 사람이 안봉근 전 비서관인데 만약에 증인으로 나오면은 답변을 안 하거나 답변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리고 청문회 이상으로 이 국회 소추위원들이 엄청나게 추궁을 할 텐데 사실 안전비서관이 모르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국회 소추위원들의 그 송곳 같은 그 변호인단 송곳 같은 그 질문에 갖다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부터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나온다고 이렇게 그 무슨 그 이장 전술이랄까요? 그걸 전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뭐 전원같이 들렸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안전비서관이 본인을 대통령 관계를 뭐 나를 거치지 않으면 김기춘이도 천하의 김기춘이도 대장에게 보고서를 낼 수가 없다. 또 하나 있었는데 정부 주요 인사는 내가 다 관여할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오늘 나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본인 스스로도 이현정 의원님 국정농단에 더 큰 틀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생각해도 10번 생각해도 안 나온 게 맞는 거. 그렇죠. 안봉근 비서관은 입만 열면 기사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본인이 그 98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바로 옆에서 대통령이 함께 차를 타고 대통령 모든 정말 잠자리만 제외하고 대통령을 24시간 수행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모든 비밀들을 사실 알고 있고 그러다 예. 보니까 대통령에 올라가는 모든 보고서 그거는 사실 안봉근 비서관이 전달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는 결정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 안 만나도 안봉근 비서관이 지금 대통령이 지금 조금 불편하십니다. 뭐 편치 않으십니다. 그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면담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바꿔주는 것도 그렇죠. 안전비서관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그 핸드폰도 바로 안봉근 비서관을 가지고 있다가 바꿔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장차관들이나 수석비서관들도 사실 안봉근 비서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뭐 대통령이 좀 심기가 좋을 때 그때 보고하려면 안봉근 비서관한테 지금 어떠시냐 물어보면 뭐 지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강한 문고리 권력. 이 3인방 중에서도 사실은 그 안봉근 비서관이 가장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권력을 행사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어떤 사심이 생기면 인사권까지도 이제 좌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 한 겁니다. 대장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수석 비서관 2명 정도는 날리는 건 기본이고 모든 그 특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안봉근 비서관이 주로 경찰 쪽 이쪽에 인사를 많이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경호실 쪽하고 예. 그렇다 보니까 안봉근 비서관의 권력 자체가 내부에서는 뭐 상당히 셌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이게 원래는 이제 저 선거 기간 중에 고인인데 이춘상 비서 원래 4인방이었죠. 이춘상은 맞아요. 조직, 예. 그다음에 이제 이재만은 정책, 그다음에 그 정호성은 언론 메시지, 그리고 안봉근은 수행이었습니다. 예. 수행은요 대통령 수행이든 국회의원 수행이든 수행에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지가 수행 비서가 바꿔주기 싫으면은요 지금 안 계신다고 그러면 끝나요. 지금 뭐 주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막강한 그 문고리 권력으로서의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그 수행 얘기를 했는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프리패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했었죠. 이영석 대통령 경호실 차장의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차은택, 최순실 다 보안이 요구되는 손님 맞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네, 보안 손님입니다. 어쨌든 안봉근 비서관이 이걸 관장합니다. 맞죠? 의원님, 그거는 부속실에서 누가 담당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2부속실 소관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안전비서관이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드나들 때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네. 아무래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묵인하고 이런 인물로 지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2부속실장이라는 자리가 시작될 때부터 이 얘기는 사실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잖아요. 제2부속실이라는 건 영부인을 그 관장하는 그런 곳입니다. 제2부속실이. 그러면 그것 자체가 왜 필요하냐라고 이제 그 그러니까 여론이나 혹은 야당이 물어봤을 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많은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사람들
사건들, 사회적 소수자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대통령이 챙길 수 있게 하는 계속 존속시키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청문회라든지 이런 데서 알려진 거에 의하면 제2부속실 자체가 최순실 씨를 위한 그런 모든 세팅이 돼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 보안소님들 이런 부분들도 역시 제2부속실이 담당을 했었다. 그러니까 영부인을 관장하는 제2부속실이 사실 옛날에도 보안소님은 담당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었거든요. 옛날에 그 보안소님이라는 것이 예. 외부에 있던 가족들이 이제 그렇죠. 자신의 어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나 그때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올 때 보안소님이라고 해서 제2부속실이 그걸 챙겼는데 결국은 최순실이 영부인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최순실과 관련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다 제2부속실 소관으로 해서 직접 챙겼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상시 CCTV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저 휴대폰 닦아주는 이영선 전 행정관. 근데 이영선 전 행정관도 청와대를 들어올 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추천해서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안봉근 비서관이 그 대구 달성군 거기에 이제 옛날에 김석원 전 의원이라고 쌍용 그룹 이제 회장 출신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수행 비서를 했어요. 근데 그 지역을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어받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 수행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도 같은 고등학교 후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영선 행정관도 이제 그 본인 운동도 좀 하고 또 경호학 관련해서 그 전공을 해서 예. 경호학 박사학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 안봉근 비서관이 이제 채용을 했죠. 약간 스타일이 둘 비슷한 거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운동도 좀 하고 이래서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이부속실에 이제 놔둔 거죠. 그러니까 이영선 행정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최순실 담당, 좀 운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이 안봉근 그 비서관의 차를 이영선 행정관이 직접 운전해서 최순실을 왔다 갔다 보안 손님들을 이동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업무들을 총괄했기 때문에 사실상 최순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이런 것들은 가장 잘하는 것도 바로 안봉근 비서관입니다. 헌재에서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와중에 오늘 한 인물이 특검 연장을 거세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누군지 한번 같이 귀 기울여서 들어보실까요? 특검 이전의 검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때그때의 수사 상황이 비호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나 또 김수남 총장에게 보고되겠죠, 당연히. 김기춘 우병우 라인을 통해서 수사 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당연한 건 알지 몰라도 그런 현실적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사 대상인 박근혜 또 최순실 측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알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수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지금 보시면 이제 특검 수사기간 연장되지 않으면 이번 달 말로 끝이죠. 이번 달 말로 끝이면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수사가 이제 원래 기존에 이제 검찰로 넘어가야 되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김수남 총장에게 보고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국정농단 사태를 좀 비호한다고 의심받는 그런 분들한테 보고가 된다면 그 수사 기밀, 수사 내용들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측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것과 맞물려서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지금 검찰에서 6명이 파견이 가 있는데 원래 청와대 들어가려면 사표를 내고 들어갑니다. 사표를 내고 들어가서 나올 때 다시 법무부에서 재임용을 받아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 지금 6명이 전부 다 청와대에서 나와서 지금 검찰로 복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지금 특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 내용이 검찰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무언가 이 수사 정보나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였던 오늘 헌법재판소 얘기를 첫 소식으로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볼 텐데 아마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이걸 겁니다. 주제 먼저 확인해 보죠.